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원래라고 하면 이 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죠.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휴업 상태입니다. 학교가 휴업 상태이고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전대미문의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내가 이 시기에 뭘 공부를 해야 되지? 원래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을 마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어왕 환영쌤은 원격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걸 또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 좀 너무하다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학기가 시작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특히 서울36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이 사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위두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모두 다 여러분들 가입하라고 선생님들이 공지를 했었죠. 에듀넷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돕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 참여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369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이고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사태에서 가장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알 같은 우리 학교 PR을 또 잠깐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촬영하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복습의 기회로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었을 때 혹시나 까먹은 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완전 학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랬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아무도 없이 빈 공간에서 사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는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월 6일 날 돌아오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올 텐데, 처음에 우리가 워밍업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2학년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벼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선생님 수업을 약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쇽쇽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또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이 문학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책 펴요. 지금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비상, 그리고 대표 저자는 한철우 외에 여러 명이십니다. 어쨌건 문학 이렇게 한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지향하는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문제일 텐데 바로 무엇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내신,
우리가 일명 4대고사라고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만 있는 게 아니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거의 2달에서 내지 3달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내신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도 준비하게 되죠? 수능도 준비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12년 동안 모든 공부를 갈무리해서 자신의 학습 역량, 그리고 자신의 사고의 역량을 측정을 하는, 각 교과목에 대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이렇게 측정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보게 되는데,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냥 어차피 공부할 거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고 내가 배운 작품, 내가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고력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해본 적도 있거든요. 즉 그렇다시피 선생님은 수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란 말이에요. 수능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내신을 가르치는 순간에도 수능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줍니다. 즉 내신을 가르칠 때도 이거는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 유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국어왕 환영쌤이라는 거죠. 실제로 수능은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된 게 아니고 수능이 원래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잘 갈무리하고 시험 치면 우리 까먹는데 까먹지 않고 정말 잘 갈무리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써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썰렁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 교실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난방을 틀지 않았거든요. 꽃샘추위가 와서 좀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난방을 틀지 않아서 굉장히 쌀쌀한데 지금 학생들까지 없으니까 정말 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프로니까 이걸 이겨내고 여러분들께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문학 교과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학 교과서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문학 교과서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앞으로 2학년 문학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책은 이 책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목차 혹은 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는 차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차례입니다. 자, 차례인데 이 차례를 한번 여러분들도 펴보세요. 펴보시면 크게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입니다. 문학의 본질. 문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주면 이거 왜 만드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 왜 만들어요? 제가 지금 수업 강의 왜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받아들여 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준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문학을 어떤 식으로 창작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문학 중에서도 어떤 문학을 잘 봐야 된다? 한국 문학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성격을 배워보는 단원이고요. 네 번째 단원은 이어서 한국 문학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한국 문학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단어는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문학이 일상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함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문학에 관한 태도 5번째 바로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개의 단원으로 우리 교과서는 구성되어 있어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369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일명 단원 쪼개기, 즉 단원을 나눠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2명이 동시에 모든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단원을 가르치게 되면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반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반에 동일한 선생님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단원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바로 단원 쪼개기, 단원 나누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어떠한 방법도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 쪼개기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단원 쪼개기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원 쪼개기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3단원은 이미 1, 2단원을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나가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1, 2단원을 완전히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3단원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 개념을 모른 채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쌓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1, 2단원도 다 섭렵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3단원을 배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했어야 될 1, 2단원에서 이미 파악했어야 될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짚어주고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이제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할게요. 진짜 잠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면은 보통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은 그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성취 수준과 성취 목표, 성취 기준에 맞게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미 세웠고요. 이 평가 계획을 세울 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합쳐서 지필평가로 두고 거기에다가 수행평가도 영역을 나눠가지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산된 점수로 여러분들의 평가가 산출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짰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일정도 굉장히 미뤄지게 됐고 평가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과연 의문이 될 수 있을 만한 빠듯한 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의 방침이 나와야, 교육청의 각 시도별 교육청의 방침이 나와야지만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평가 계획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짜여져 있는 평가 계획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평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 방식,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모두 섭렵하는 수업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으로는 단원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반에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2학년 문학의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간략한 안내를 지금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느냐?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수업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쇽쇽쇽 잠깐 있다가 뵐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모두가 없는 이 비어있는 교실에서 최대한 조금 재미를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뻘짓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육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업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활용해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수업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식으로 조금 수업을 색다르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고 호응을 많이 해준다면 선생님 진짜 수업 재미있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학습 목표를 적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선생님이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계속 카메라가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 칠판을 죄다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칠판에 한정된 면만 가지고 이렇게 적게 되면 적을 수 있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지금 이 교실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를 따라다닐 수가 있느냐? 바로 펜이 돌아가면서 저를 추적하는 피보라고 하는 보조기기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이렇게 사서 하는 건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요.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판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정의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두 번째, 자, 문학의 정의를 파악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예요. 자,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도대체 문학이 무엇인지. 근데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비단 문학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내신을 공부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우리가 학생 신분을 떠나서도 평생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부 방식이자 유용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장담해요. 호언장담을 첫 시간부터 하게 되네요. 자, 그게 어떤 설명 방법이냐? 이미 아시죠? 학습 목표 보세요.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의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정의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정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의가 아닙니다.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할 때 그 정의인데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설명
방법입니다. 자, 대상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설명 방법이라고 뜻을 가르쳐 드렸어요. 즉, 이것도 정의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모든 공부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대상이 되었건 개념이 되었던 건 간에, 즉, 우리는 정의의 토대 위에서 공부의 이해와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설명 방법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목의 학습에서도 이 정의는 항상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과목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CPU는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겠죠. HDD는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도 가르쳐 줄 거라는 것이죠. 또 지구과학이라면 행성은 무엇이고 항성은 무엇이고 이런 것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국어 교과목은 어떨까요? 문학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즉,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모든 교과목에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어떤 원리로, 즉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보다 좀 더 쉬운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고 과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무식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는 B다라는 형식, 무엇은 땡땡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좋을까? 일단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인 저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이때 일단 제 이름부터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제 이름은 임환영인데요. 임환영은 땡땡이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환영은 자, 땡땡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 이 땡땡에는 이 대상이나 혹은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면 됩니다. 임환영은 한번 여자라는 울타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임환영은 여자다. 어때요? 아유,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여자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완전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울타리에 한번 넣어줘 보죠. 임환영은 남자다. 어때요? 이건 맞죠? 적합한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환영은 남자다. 이걸로 정의를 내렸을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울타리가 광범위해지다 보면은 완벽하게 정확한 정의라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보다 좋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바로 뭐냐면 이 대상을 포함하는 울타리를 보다 좁혀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임환영은 남자 교사다. 제 교과목을 넣어서 남자 국어 교사이다. 어때요? 훨씬 더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 들죠. 울타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구체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자 국어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좀 더 좁혀줄게요. 서울 369 남자 국어 교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주,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로는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정의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적합한 카테고리를 잡아주고 구체적으로 좁혀준다. 이게 정의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정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분명히 많이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고도요. 예?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교사 선생님 2분 더 계십니다. 이민영 선생님도 계시고 안경수 선생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그럴듯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저만의 특성을 여기에다가 첨가를 해주시면 마치 국에다가 조미료를 첨가를 해가지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과 같은 완벽한 정의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만영은 저만 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서울 삼육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국어교사 중에서는 저만 유튜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만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바로 뭐냐면 이만영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 교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이다? 범주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징까지 더해주게 된다면,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여러분에게 정의의 구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정의는 바로 뭐냐? 특징과 범주를 합쳐버려서 이걸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과목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한번 어떤 식으로 한번 써먹어 볼까요? 지금 우리 이 사태를 만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번 코로나19를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는 할게요. 일단 범주를 한번 잡아주자고요. 코로나19는 뭐예요? 감염병이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만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RNA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죠. 그리고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인간과 인간을 비롯한 동물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호흡계 및 소화계에 광범위한 감염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징 1, 특징 2, 특징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인간과 동물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호흡계 및 소화기에 광범위한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이다. 아, 내가 알고 있는 특징 하나만 더 해줄게. 이걸 왜 코로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왕관 모양의 돌기를 가져요. 근데 이 왕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라틴어로 아마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원을 따가지고 이 형태를 특징으로 삼아서 이름까지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써먹을 수가 있는 거란 거죠. 정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설명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은 이제 좋으냐? 선생님이 이게 정의의 메커니즘, 즉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암기하는데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범주부터 외우세요. 범주부터. 일단 코로나19는 뭐다? RNA 바이러스다. 그런데 특징을 잡는 거야. 어디서 발생한? 중국에서 발생하고 어디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에게,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냐면 호흡기와 소화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가졌다? 어떤 특징의 형태를 가졌다? 바로 왕관 모양을 가졌다. 이 특징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무리해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중요한 특징과 범주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 사고 과정에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슉슉슉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보다 정의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먼저 범주부터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특징을 단어로 잡아주겠다. 핵심으로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같이 생각을 하고 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 암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학을 정의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좋기 때문이에요. 한번 문학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 두 번째 이제 나아갑니다. 문학의 정의를 파악한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죠. 대상이 뭐예요? 문학이죠? 근데 정의는 어떻게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범주를 잡아주라고 했죠. 문학은 땡땡이다부터 한번 잡아줘 보도록 합시다. 문학은 뭐에 속하냐면 예술에 속해요. 예술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술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 있죠. 미술이 있을 거예요. 건축이 있을 거고 뭐 영화 있을 거고 뭐 춤, 무용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범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좁혀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학은 다른 예술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로, 노래로 혹은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예술이죠. 그런데 미술은 뭐 그림이나 조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무용은 춤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말과 글, 즉 언어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범주가 훨씬 더 좁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범주를 좁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정의를 내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특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언어 예술일까? 일단 문학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뭐 때문에 봅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상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게요. 자, 권선징악. 어때요? 가치가 있습니까? 권선징악 뜻이 뭐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가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학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권선징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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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가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문학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즉 이건 뭐냐면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구장창 읊는다고 다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형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 바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만 될 뿐이지만은 흥부와 놀부의 인물을 구성을 하고 흥부와 놀부가 제비 뒷다리 이렇게 고쳐주고 혹은 제비 뒷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고쳐주고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게 됐고 제비를 잘 도와준 흥부는 박을 열었을 때 금은보화를 얻음으로써 부자가 되고 그리고
괘씸한 행동을 한 놀보는 박을 열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흠칫 두들겨 맞는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면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 교훈이나 그 아름다움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인데 일단 내용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형상화를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자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범주부터 외우랬죠. 문학은 뭐다? 언어예술이다. 자, 일단 외워지나요? 예, 단어로 했으니까 외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문학은 내용은 어떻게? 가치 있는 내용. 형식은 어떻게? 형상화해서. 자, 가치와 형상화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는 거겠죠.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공부할 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설명 방법인 정의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의의 구조를 파악한 걸 활용해서 문학의 정의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느냐 아예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의 첫 번째 원격 수업 어떠셨나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원격 수업을 하니까 원래 선생님은 눈으로 마주보고 그리고 학생들과 입으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만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느낌도 사실은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이잖아요. 저도 첫 번째 원격 수업이 비록 불만족스러웠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더 질 좋은 원격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제가 이렇게 토스를 하면 여러분들 스파이크를 딱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학 선생님이니까 오늘은 문학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삼육고등학교 학생은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다. 이렇게 말이죠. 왜 여러분이 이렇게 비유했냐면요. 지금 비록 봄이 왔지만 아직 꽃샘추위 때문에 겨울처럼 춥고요.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계속한다면 마치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저 땅 밑 속에서도 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다시 만날 때 준비된 상태에서 새싹처럼 푸르르고 환한 얼굴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들은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드린 것입니다. 자, 비록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멀리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감되는 수업과 교감되는 스승과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 있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육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고마워요.